언뜻 보면 스처는 작은 항공모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평한 갑판과 항공기 사출용 캐터펄트 같은 요소는 있지만 그녀는 항공모함이 아니라 상륙 강습함으로 전혀 다른 함정입니다. 이 배는 영궁을 장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변을 점령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순한 상륙 강습함이 아니라 이 개념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한 함정입니다. 상륙 강습함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상징을 완전히 재정의한 것이죠. 대부분의 이런 함정들이 해병대, 발사대, 헬리콥터의 균형을 맞춰 상륙 작전을 수행하는 반면 스처남, 즉 최초의 076형 상륙함은 해병대, 헬리콥터, 그리고 발사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새로운 요소를 강하게 추가합니다. 드론입니다. 정말 큰 드론입니다. 하늘로 띄우기 위해 사출기가 필요한 종류죠. 괜찮은 함정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녀는 2024년 12월 에야 진수되었고 아직 최종 취역일도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071에서 076까지입니다. 좋아요. 중국의 새로운 076형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이 영상을 클릭하셨으니 분명히 그러실 텐데 시간을 20년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인민해방군 해군, 즉 플레인이 대부분의 서방 해군들이 흑백 시절에 이미 마스터했던 병사들을 배에서 해변으로 안전하게 내보내는 것에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병사들이 다 죽지 않게 말이죠. 기본적으로 1978년 덩샤오핑이 총리로 올라선 이후 PLAN이 계속해서 현대화되었지만 상륙부대는 뒤처져 있었고 눈에 띄게 가장 약한 부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소가 건조하게 표현했듯이 해군은 현대 상륙작 작전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고 그 함정들은 1990년대까지도 여전히 2차 세계대전 수준의 능력으로 운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5년 들어 상황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차원 신속 상륙과 심층 침투 타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침하에 중국 해군은 최초의 본격적인 현대식 상륙함인 0710 도크형 상륙함을 승인했습니다. 선도함 쿤눈 사남은 2006년 진수되었고 총 8척의 동형함과 타이 해군용 1척이 건조되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우수한 함정이었습니다. 2만 톤급 함정으로 700명의 해병대원, 과 20대의 장갑차, 그리고 4대의 Z8 헬리콥터를 원양까지 수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련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능력면에서 큰 도약을 이뤘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공식 신문인 인민일보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71형 상륙함은 워싱턴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상징하는 바 때문이었습니다. 인용하자면 중국의 장거리 전력 투사 체계 강화와 플랫폼 기반에서 체계 기반 작전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그들은 상륙 작전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이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71형의 마지막 함정인 칠인산, 이 2020년에 취역하기도 전에 그보다 더 큰 함정인 75형 강습 상륙함의 건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첫 함정 하이난이 기공되며 이 함정은 항공기에 더 집중해 최대 30대 헬리콥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 이전까지 해군이 갖추지 못했던 본격적인 수직 상륙 교리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이 함정들이 경항공모함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함정에서 이륙하는 항공기들이 고정익이 아니라 위에 회전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만 빼면 실제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함정들은 상륙군을 태우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약 800명의 병력과 60대의 장갑차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시, 안후이, 후베이, 그리고 물론 하이난까지 총 4척의 75형 함정이 취역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후베이함, 즉 2025년 8월에 취역한 마지막 함정 이전에도 이미 중국 인민해방군은 더 많은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병력과 헬리콥터, 그리고 고정익 항공기까지 수송할 수 있는 무언가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할 76형, 이 2023년의 새로운 질적 전투력 플랫폼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76형, 이 함급 명칭이긴 하지만 오늘은 그냥 단수로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몇 척을 건조할 계획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희 조사 부족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위키피디아에 정보가 없다고 그냥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이걸 준비하면서 양쪽 중국의 중국어 자료를 아마 18개쯤은 뒤졌습니다. 그런데도 베이징이 몇 척을 건조할 계획인지에 대한 힌트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저희도 모릅니다. 당장 드는 질문, 즉 76이 75와 달리 고정익 항공기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것 외에 무엇이냐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세요.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란 방금 타이틀 카드에서 보여준 것처럼 상륙 강습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또한 더 넓게 보면 지난 챕터에서 언급했던 다른 모든 함정 유형들과 아직 언급하지 않은 관련된 몇몇 유형들이 무엇인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기본적으로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상륙 강습함은 기본적으로 병사, 전차, 헬리콥터를 태우고 바다를 건너 적의 해안에 내려놓아 그곳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든 함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정의가 너무 광범위해서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72A형뿐만 아니라 이미 다룬 71형, 75형, 76형과 같이 다양한 함정들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에 따라 상륙 강습함이라는 용어는 병력을 해안에 상륙시키는 방식에 따라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년 동안 해군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직설적인 예가 LST, 즉 전차 상륙함입니다. 이것들은 D-Day 바지선의 정신적 후계자들로 앞이 뭉툭하고 박스 모양의 괴물 같은 배입니다. 해변까지 바로 접근해서 램프를 내리고 전차가 곧장 전투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합니다. 타입 72A는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약 4,800톤 배수량에 전차 10대, 병력 250명을 실을 수 있으며 유체역학적으로는 벽돌만큼 우아합니다. 임무는 수행하지만 그에 대해 칭찬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입니다. 다음은 LPD, 즉 도크형 상륙함입니다. 좀 더 정교한 방식이죠. 해안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 먼 곳에 정박해 선미의 침수식 웰도크를 열면 상륙정이나 호버크래프트가 자체 동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타입 71. 이 바로 이런 종류 중 하나입니다. 사실 귀가 밝은 분들은 지난 챕터에서 저희가 이를 정확히 그렇게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본질적으로 옥상에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는 떠다니는 차고죠. 그리고 LHD, 즉 상륙 헬리콥터 도크가 있는데 이 함정은 같은 개념을 적용하면서 상단 전체에 비행갑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입 75가 4만 톤급 30대의 헬리콥터를 수용할 수 있고 단순히 해안의 병력을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수백 명의 병력을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함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HA, 즉 상륙 헬리콥터 강습함이 있습니다. 이 함정은 처음부터 대형 헬리콥터 부대와 함께 미국의 F-35B와 같은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한 고정익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항공 운용에 최적화된 대형 갑판 상륙함입니다. 일부 변형함은 웰도크를 포함하나 다른 변형함은 이를 확장된 항공 운용 공간으로 대체합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항공모함은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 이 계층 구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항공모함은 상륙 전력이 아니라 항공 전력을 투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항공모함의 임무는 하늘을 지배하고 목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투기를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발진시킵니다. 그리고 상륙함은 다시 말하지만 병력, 차량, 헬리콥터 등을 상륙시키고 이들이 해안에 도착한 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두 세계는 매우 비슷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걸 저희도 압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분명히 다릅니다. 미국이 먼저 아메리카급으로 이걸 처음 시도했습니다. 아메리카급은 처음부터 항공 능력을 위해 일부 상륙 기능을 희생한 최초의 상륙함이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076형으로 다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길 바랍니다. 말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 설명을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입니다. 2024년 12월 27일 아침이었고 상하이를 뒤덮은 안개는 차갑고 금속적인 빛을 띠고 있어서 강이 마치 녹인 강철처럼 보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후동 중화 조선소 전체에 울려 퍼졌고 깃발들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한가운데에서 길이 260m의 회색 금속 덩어리가 처음으로 진수되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금속 덩어리는 76형이었고 스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샴페인병이 선수에 부딪혀 깨졌고 붉은 리본이 선체 옆으로 펼쳐졌으며 금관악단이 단골곡인 인민해방군 해군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와 드론이 윙윙거렸고
모인 군중들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합창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축하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처남은 어떤 식으로 보더라도 예사롭지 않은 함정으로 보였고 현대 중국 조선 기준으로도 새로운 도약의 야망을 보여주는 함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진화통신은 나중에 이것이 해군의 변혁과 현대화의 핵심 요소라고 썼습니다. 상륙 및 고정익 항공 능력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관료적인 표현으로는 중국 해군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어떤 것과도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평가가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함선은 중국이 처음으로 건조한 상륙 헬기 강습함일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그들의 다른 평갑한 함정들과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반 관찰자들도 쌍도 구조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비행갑판 위에 두 개의 독립된 상부 구조물이 멀리 떨어져 서사 있었습니다. CCTV, 즉 중국의 국영방송국, 보안 카메라가 아닙니다. 이 배치에 대해 항해와 항공지휘를 분리한 분검능조, 이중지으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쪽 아일랜드는 함선을 조종하고 다른 한쪽은 항공작전을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도 그 평가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이징의 말만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은 2024년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중 함교 배치는 인용하자면 항해와 항공 지휘 기능을 의도적으로 분리한 것으로 대형 항공모함의 배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76함의 내부 설계는 제한된 상륙 차량을 위한 흔적만 남은 웰도크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 공간 배분은 명확하게 항공 지원과 드론 정비 인프라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인용 끝. 다시 말해 베이징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대만의 자체 국방 분석가들조차도 같은 점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 함정은 해변 상륙 플랫폼이라기보다는 독립적인 항공 허브로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항공 중심의 편연은 비행 갑판 아래에서도 볼 수 있는데 스처남은 선체 거의 전체 길이에 걸쳐 두 개의 연속된 경납고 갑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부 경납고는 사출장치 트랙과 엘리베이터 웰에 정렬되어 있으며 하부 경납고에는 작업장, 드론 경납고, 전력 배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스처남은 여전히 병력을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웰도크도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75급 이가진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대만 국방안보연구소가 언급했듯이 제한된 상륙정 운용을 위해 유지되고 있다. 즉 완전히 부차적인 능력입니다. 이제 진짜 탑재물은 수면 위 경납고에 있습니다. 그곳엔 유압 크레인과 정비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장비들은 바다에 닿지 않는 기계들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입니다. 항공 능력에 더 집중하면서 새로운 신경체계도 필요해졌습니다. 71형과 75형은 피스톤, 펌프, 구식 샤프트 등 기계식 구동장치와 유압 연결장치에 의존해 모든 움직이는 부품을 물리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스처남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통합된 중전압 직류 전력망로 교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박 전체 길이에 걸쳐 하나의 거대한 회로 기판이 깔려있고 전력이 특정 엔진에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곳 어디로든 자유롭게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상하이 자오총대학 양야오 팀의 연구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는 양야오를 모르지만 대만 소식통은 그가 대단한 인물이라 여겼습니다. 이 시스템은 선박의 공장 설비보다 데이터 센터에 가까운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오늘날 프로펠러를 돌리는 그 동일한 전력 급증이 이론적으로는 내일 항공기를 발사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항공기를 발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천함의 비행갑판 좌연에 설치된 단일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푸젠함에 설치된 것의 축소판으로 증기가 아닌 자석의 기본 원리에 의해 구동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모든 캐터펄트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구형 캐터펄트는 냉전시대 미국이나 영국의 오래된 항공모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심각한 재정난으로 캐터펄트를 더는 감당 못하게 되기 전까지입니다. 이 캐터펄트는 무거운 작업에 증기를 사용했습니다. 거대한 보일러가 압축 수증기를 피스톤에 공급해 항공기를 트랙을 따라 빠르게 끌고 나갔습니다. 작동합니다. 네. 하지만 이 방식은 조잡하고 유지보수가 많이 필요하며 기체에 가해지는 충격도 마치 화물열차의 뒤에서 들이받치는 것만큼 거칩니다. 증기 시스템은 열도 많이 낭비하죠. 이 시스템은 거리가 멀수록 압력이 감소하며 추력도 한 가지 고정된 방식으로만 전달됩니다. 이 말은 해군 쪽에서는 비행기를 발사할 때 정말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발사되는 항공기는 충격을 버틸 만큼 튼튼하면서도 이후 실제로 이륙할 수 있을 만큼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사할 수 있는 것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배관 자체를 완전히 없앱니다.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쟁기와 밸브 대신 움직이는 자기장으로 금속 셔틀을 가판을 따라 부드럽게 끌어당기며 이 가속도는 함선 컴퓨터가 정밀하게 조정합니다. 이것을 슬링샷이라기보다는 물건을 하늘로 던질 수 있는 자기식 컨베이어 벨트라고 생각해보세요. 장점은 분명합니다. 출력은 일정하고 항공기에 가해지는 부담은 훨씬 적으며 재설정 시간도 더 짧고 무엇보다 가판에서 무엇을 쏘아 올리느냐에 따라 발사력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비교적 취약한 드론들을 다루게 될 스처남 같은 함정에는 이러한 정밀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덤으로 더 조용하고 더 깨끗하며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증기 라인이 아니라 함정의 전기 그리드에서 직접 전력을 끌어오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다음에 어떤 에너지원이든 설치하기로 결정하면 그 에너지원으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증기식 사출 장치가 표준으로 남아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자기식 사출 장치는 똑똑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완 국방안보연구소가 간결하게 표현했듯이 스처남에 탑재된 이 시스템은 그 함정 자체보다 한 단계 앞선 기술적 도약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기식 사출 장치, 레일 자체는 최첨단일 수 있지만 그 전원 공급 장치는 거의 확실히 그렇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이 사출 장치는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며 그들이 경고하듯이 안정적인 전압과 충분한 예비 용량이 기존 동력 함정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추진 시스템, 센서, 그리고 비행 작전을 모두 동시에 가동하면서 원자로가 아니라 전통적인 연료로 모든 전력을 공급한다면 무언가는 거의 확실히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석이 바다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 해상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소금물 응결과 정밀 전자장비가 잘 맞지 않는다는 학문적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지보수가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자기 시스템을 다시 인용하자면 고정밀이며 유지보수가 많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교정과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 장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러한 장비에 대한 경험이 거의 전적으로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점에서 그들도 일리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는 유일한 다른 선박은 푸제남인데 2022년에 진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취역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스처남은 전자기식 사출기를 장착한 세 번째 함정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푸제남이고 첫 번째는 2017년에 취역한 미국의 제럴드 알포드함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기술은 여전히 이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출기만이 아니라 스처남의 새로운 설계 덕분에 그녀는 자매함들과 비교해 훨씬 더 다부진 체형을 갖게 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중국 자매함들이죠. 약 4만 톤의 배수량을 자랑하는데 이는 3만 5천 톤의 75형과 2만 5천 톤의 71형과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약 4만 톤 정도로 생각합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이 기관은 2024년 보고서에서 5만 톤이라는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의 모든 언론, 신화통신, 인민일보, CCTV 군사,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모두 4만 톤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어떤 수치가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스처남을 직접 손에 넣어서 무게를 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수치를 모두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5만 톤이 사실이라면 스처남은 현재 운항 중인 상륙함 중 가장 크며 아메리카급보다 약 5천 톤 더 큽니다. 실제 배수량과 상관없이 스처남의 크기는 보조 시스템으로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 레이더가 상부 구조에 뚜렷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스처남에 어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가장 가까운 공식 입장은 글로벌 타임즈 기사에서 인용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76형 상륙강습함은 해군의 첨단 전투함정의 장점을 결집하여 구축함과 호위함의 레이더를 통합했습니다. 포전 항공모함의 전자기식 사출 장치와 75형 상륙함의 개념이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인용 끝.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엄청난 덕후 기지를 발휘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이 54B형 호위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함선은 완전히 신형으로 현재 중국 해군은 루르허 한 척만 운영 중이고 친저우는 진수만 된 상태로 아직 취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한번 보세요. 앞쪽에 있는 회전하는 삼각형 부분과 그 뒤에 계단식으로 배치된 불룩한 마스트 부분,
꽤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는 딱 맞는 대응 사례를 찾았다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중국은 그 장비의 명칭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방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다행히 몇 가지 구체적 정보가 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스처남은 최소 3개의 HQ-10 방공미사일 발사기, 최소 3개의 1130형 근접무기 시스템, 그리고 4개의 32연장 방어로켓 발사기를 포함해 강력한 근접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는 다시 인용하자면 중국 군함의 방어로켓 발사기는 기만탄, 체프가 들어있는 로켓, 그리고 눈동지만 장치로 장전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형 전파 교란 장치도 탑재되어 있으며 잠수함과 잠수요원을 공격하기 위해 소형 폭내를 실은 로켓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점이 흥미로운 구성을 만듭니다. 이를 통해 그녀의 사용 방식도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언급된 무기들은 전형적인 근접 방어용입니다. HQ-10, 1130, 게틀링, 그리고 32 연장 로켓 발사기입니다. 이 무기들은 근접에서 치명적인 방어망과 다재다능한 소프트킬, 대장전 수단을 제공하지만 광역 대공 방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전적으로 추측해보면 스처남은 더 넓은 계층형 방어망에 연결되어 자신의 센서와 데이터 링크를 이용해 멀리까지 감시하고 추적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호위하는 구축함과 순양함, 즉 005형과 005의 D형 계열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광역방어 임무를 맡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술적 태세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무인기와 헬리콥터 운용에 최적화되어 있고 강력한 근접방어 무기체계와 기만 장치를 갖춘 함정이 가장 유용합니다. 분쟁 해역에 가까운 연안 지역에서 수직 및 무인 상륙작전을 전개하면서 심층 타격 위협에 대해서는 보호막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운용합니다. 만약 중국 해군이 고속 전개의 다영역 상륙작전과 그레이존 강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는 타당한 접근입니다. 수많은 드론과 센서, 그리고 임무단이 제공하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지정학적 상황과 지난 80년을 고려할 때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확히 어느 연안 지역에서 사용될지에 대해 신장을 걸고 내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른 중국, 대만입니다. 드론 모함입니다. 이제 스천의 드론 모함으로서의 측면에 집중해 봅시다. 사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걸 여러 설계 특징 중 하나로만 보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또 기존 함정 분류에 단순히 새 장치를 추가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상륙 강습함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한 완전히 근본적인 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이 개념은 1934년에 취역한 일본 제국의 신조 마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배들은 상륙 거점 확장과 병력 수송, 적과의 교전거리 접근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적을 제압하고 계속 전진하며 초기 배치를 신속하게 하고 그 이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선내의 기계들은 그것을 돕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스천은 그 논리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함내 기계들이 주인공이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부차적인 존재입니다. 선체 내부 상당 부분은 드론 경납고와 작업장이고 엘리베이터는 보병이나 식량 대신 탄소 섬유와 회로 기판을 실어 나릅니다. 좌연을 따라 설치된 캐터펄트는 병력을 수송하는 틸트 로터기에 맞춰져 있지 않고 오직 자기력만으로 발사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무인 항공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드론에 크게 치우쳐 있긴 해도 이 함은 여전히 엄연한 상륙 강습함입니다. 이 함은 여전히 해병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1000명이 넘는 해병대를 태울 수 있는데 이는 상당한 숫자이지만 아메리카급이 수용할 수 있는 약 1700명보다는 적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헬리콥터와 상륙정을 실을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기종이 탑재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저희는 726형 호버크래프트와 Z-18, Z-20 헬리콥터 등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본적으로 평소와 다름없습니다. 수천함과 앞으로 건조될 잠해함들만을 위한 특별한 장비가 개발되고 있다는 발표는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천함이 유일한 사례는 아닙니다. 중국만이 모호한 범용함과 드론 개념을 실험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국은 누구보다 빠르고 확신 있게 이 개념을 발전시켰고 다른 나라들은 조금씩 시도하지만 중국은 과감합니다. 터키의 TCG 아나돌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TCG 아나돌루는 원래 표준 헬리콥터 탑재함으로 시작했으며 스페인의 항공모함 겸 상륙 헬리콥터 도크함인 후안 카를로스의 거의 복사본입니다. 사실 최초의 함정이었고 따라서 원래는 F-35B를 운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앙카라는 삼촌샘의 강경한 제재로 인해 작은 함정만 남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 조금 지나치게 호의적으로 굴다가 결국 흥분해서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구입해버렸기 때문이죠. 2019년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한 것은 터키의 큰 소동이었습니다. 그해 아나돌루함이 진수됐지만 경납고에 넣을 만한 것이 전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터키가 마침 드론 세계에서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뚝딱뚝딱 여기저기 조금씩 손보고 약간 만지작거리면 그리 어렵지 않죠. 그 후 아나돌루는 상륙 강습함으로 운영되었고 바이락타르 TB3와 키즈렐마 그리고 몇 대의 시오크와 슈퍼코브라 헬리콥터가 탑재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걸 고려하면 앙카라에서 나온 은근히 천재적인 해결책이었지만 결국 그저 하나의 해결책, 임시방편, 땜질에 불과했습니다. 처음부터 의도된 아이디어가 아니라 정치적 필요성에서 탄생한 즉흥적인 조치였습니다. 스처는 베이징이 무도회에 처음으로 초대한 여자였고 아나돌루는 앙카라가 스테스한 스테이시에게 거절당한 후 마지못해 초대한 여자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대신 테헤란 혁명 수비대는 이미 가지고 있던 크고 낡은 상선 선체를 그대로 이용해 지금은 드론 모함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것인지 아실 겁니다. 아이리스, 샤흐 샤헤드 마다비, 그리고 샤헤드 바게리. 길고 네모난 명백히 민간용 실루엣으로 전쟁을 수행하기보다는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데 더 어울려 보입니다. 선미에 용접된 비행갑판, 헬리콥터를 위한 여러 개의 패드, 레일을 따라 볼트로 고정된 배회 탄약용 렉,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수십 대의 샤헤드를 발사할 수 있는 떠다니는 드론 기지가 완성됩니다. 공정하게 말하면 이 방식은 이란이 필요로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개조는 정교함이 아닌 사거리에 중점을 둡니다. 이 방식은 테헤란이 값싸고 소모 가능한 무인기를 본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이동시킬 수 있게 해주며 저녁 뉴스에 나올 때도 얼핏 해군 함정처럼 보이게 해줍니다. 이 배들은 항공모함일 뿐 상륙 강습함이 아니어서 사출기, 착함 장치, 기발한 경납고 운용 묘수, 해병대도 없습니다. 바다에서 뭔가 버리기 위한 길고 평평한 갑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럭저럭 작동하지만 그뿐입니다. 일본은 더 조용하고 점진적인 접근을 택하고 있습니다. 니즈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은 일본이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것이 아직도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이즈모와 카가는 이미 F-35B를 탑재한 사실상 경항공모함으로 개조 중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투기 외에도 조용히 드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의 방위전비청 에이틸레아 함상 운용 드론에 대한 공식 개념 증명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국내 제조업체들에게 구축함이나 항공모함 갑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수직이 착륙 및 해수 시스템을 시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일본 해군이 유인 항공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정찰 및 타격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은 이미 조달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일본 해상자위대 JMSDF 휴수실드 AI와 노스롭 그루먼이 제작한 테일시터 방식의 수직 이착륙 드론인 VBAT를 첫 해상 드론으로 선정했습니다. 수상 호위함에서의 시험이 진행 중이며 장기적인 계획은 유인 항공기 통합이 완료된 후에 동일한 능력을 이즈모와 카가와 같은 대형 갑판함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ATLA는 드론을 새로운 함상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연구도 의뢰했으며 궁극적으로 목표가 단일 목적의 항모 항공단이 아니라 유인기와 무인기가 섞인 비행단임을 시사합니다. 네, 여러 나라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 분야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조용한 개량과 경영갑판으로 서서히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터키와 이란 등은 보유 자원으로 즉흥 대응하며 미래 대비를 위해 굴러다니는 선체라면 뭐든 거기에 미래 전력을 얹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반쪽짜리 조치를 건너뛰고 다음 장을 바로 건조대 위에 그려넣었습니다. 그럼 결론이 뭘까요? 우리는 해군 전쟁의 다음 위대한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천의 갑판은 익숙하지만 목적은 다릅니다. 이 배에서는 해병대가 승객이고 드론이 최전방 전사이며 캐터펄트는 그들을 발사하는 키보드입니다. 이 배는 해변을 돌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배의 목적은 해병대가 상륙하기도 전에 그들 위의 하늘을 장악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스처남은 상륙 교리를 새롭게 정의하여 상륙군을 호송대가 아닌 네트워크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이 전략은 뒤따르는 모든 해군의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누구도 대형 갑판 상륙함을 설계할 때 드론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리고 탑재된 항공기가 조종사가 필요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